안녕하세요. 마음 쉼터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한 여인의 절박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8살 딸아이의 손을 잡고 60대 재벌 회장님께 시집갔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8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신혼 첫날 밤, 그는 침실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오늘 서울엔 이상한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는 아니었지만 살갗을 파고드는 차가움이 느껴지는 그런 비였습니다. 저는 5평도 채 안 되는 반지하 방에 서서 유일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잿빛 하늘은 제 마음처럼 암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겠지만 제 세상은 오래전부터 이 방의 하얀 벽지와 끝없는 걱정의 잿빛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전 남편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에게서 전화가 올 때면 좋은 일일 리가 없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시끄러운 음악과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이미 거나하게 취한 그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서아야, 길게 말할 거 없고 나 요즘 돈이 너무 없어. 새 와이프는 고대 낳지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잊은 채 그저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더 짜증나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듣고 있어? 결론만 말할게. 이번 달부터 얘나 양육비 못 줘. 내 딸이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나 돈 없어. 투 하는 소리가 건조하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오르기도 전에 전화기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예나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넘어 선생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아 씨, 지금 바로 학교로 와주셔야겠어요. 예나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어요. 아이가 의식이 없고 자꾸 축 처져요. 무서워서 귀가 윙윙 울렸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낡은 비옷 하나를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가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리는 따가움 속에서 눈물에 흐릿해진 딸아이의 모습만이 아른거렸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8살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예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지친 듯 힘겹게 숨을 쉬며 간간히 약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급성 폐렴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보호자분은 원무과 가서 입원 수속이랑 보증금부터 납부하세요. 저는 의사가 건넨 종이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 숫자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지갑을 열어보았지만 이번 달 월세를 내려고 모아둔 몇십만 원과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대기의자에 작게 웅크리고 누워있는 딸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씁쓸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 숨통을 끊었고 이제 병원은 제 딸의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절망감이 검은 구름처럼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굶고 고생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제 딸이 아픈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무력감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큰 이모라고 저장된 낯선 번호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제사 때나 겨우 보는 먼 친척이었습니다. 수와는 좋지만 온갖 중매와 소개를 하며 이익을 챙기는 분으로 유명했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수화기 넘어 이모의 목소리는 제 처지와는 정반대로 활기찼습니다. 서아야,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렇게 죽을 상이야? 저는 눈물을 삼키며 겨우 말했습니다. 저 병원이에요. 예나가 좀 아파서요. 이모는 아이고 하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말을 돌렸습니다. 애 아픈 거야. 약 먹으면 낫지. 이모 말 잘 들어봐. 너 이거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농담 아니야. 저는 지쳐서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모? 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알아. 바로 말할게.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아니, 회장님이라고 해야지. 돈이 어마어마한 재벌이야. 이름은 박태준. 65인데 사별하고 자식들은 다 외국 나가 있대. 지금 노년의 말벗이나 해주고 돌봐줄 사람을 찾고 계셔. 이모는 제가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모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한 번 이혼했고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잖아. 아직 35, 젊고 예쁘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65세 노인의 계약 아내나 비슷한 무언가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아이고, 이 순진한 거사. 이모는 제 말을 자르며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 말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그분이 재벌이라고, 재벌. 듣자 하니 그분이 오케이만 하면 사례금으로 50억을 주신대. 50억. 네가 평생 일해도 꿈도 못 꿀 돈이야. 그냥 말벗 해주고 돌봐드리는 거지. 뭐 힘든 일 시키시겠어. 그리고 이모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좀 특이해서 말하기가 좀 그렇네. 50억. 그 숫자가 병원 복도의 아이들 울음소리를 지우고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에 쥔 500만 원짜리 입원 신청서를 내려다보고 50억이라는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차이였습니다. 500만 원도 없는 제게 50억이라니. 처음에 혐오감은 점차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절망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이모는 제 침묵을 눈치챘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어때? 잘 생각해봐. 인생 역전할 기회야. 내 딸 국제학교 보내고 대저택에서 살게 할 수 있어. 내 생각은 안 해도 딸 생각은 해야지. 그 말은 제 가장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를 아끼지 않아도 제 딸은 아껴야 했습니다. 예나는 이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고생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보증금이 없어 입원도 못 시킬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안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딸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우리 예나는 어떻게 될까?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자 건강하게 웃고 떠들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만나볼게요. 수화기 너머로 이모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야지. 자식 구하는 게 먼저지. 현명한 선택이야. 일단 애부터 잘 돌봐. 일 끝나면 전화해. 이모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방금 내린 결정과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응급실을 보니 예나는 링거를 맞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전부 내 딸을 위해서야. 예나만 안전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다음 날 사방에 돈을 빌려 겨우 500만 원을 마련해 수납을 마치자마자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비해.
오늘 오후 3시에 골목 입구로 차 보낼 테니까 옷 좀 번듯하게 입고 나와. 시장 가는 옷차림으로 나오면 이모 체면 깎이는 거야.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색이 바랜 셔츠와 낡은 바지, 번듯한 옷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조용히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전 남편과 결혼할 때 입었던 유일한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상태가 좋은 짙은 남색의 낡은 정장 원피스를 골라 정성껏 다렸습니다. 정확히 3시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이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이모가 저를 차 안으로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차 안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 박태준 회장님이셔. 깍듯하게 네, 아니오만 대답하고 잘난 척하지 마.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제 낡은 오토바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제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평창동의 대저택 단지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높다란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정교하게 가꿔진 넓은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모가 등을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이모는 여기까지야. 나머진 내복에 달렸어. 저는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화려함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아득하게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가정부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저를 2층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등진 채 진짜 가죽으로 만든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가에 숨막힌 듯 서 있었습니다. 몇 초 후, 그가 의자를 돌렸습니다. 65. 머리는 희끗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집에서 입는 단순한 실크 잠옷 차림이었지만 무척 비싼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기품이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안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끌어 그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저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이모에게 얘기는 들었겠지?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는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몇인가? 이혼한 지는 얼마나 됐고 아이는 몇 살이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5입니다. 이혼한 지는 2년 됐고 딸아이는 8살입니다. 이 순간 저는 도마 위의 생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숨기는 것은 무의미했죠. 전 남편이 양육비는 주나?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박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좋아. 솔직한 게 마음에 드는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잔 따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나는 올해 65. 자식들은 멀리 있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 말벗이 필요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내 방식대로의 말벗 말이야. 나이는 들었지만 건강은 아주 좋거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낭만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없어. 현실적인 게 필요해. 내 요구는 아주 명확해. 당신이 내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해.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8번. 할 수 있겠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8번, 65세 노인이 농담을 하는 걸까? 아니면 변태인 걸까? 그 장면을 상상하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박 회장은 옅게 웃었습니다. 이해했을 텐데? 모르는 척하지 마. 할 수 있냐고 묻고 있잖아. 그가 저를 뭘로 보는 걸까? 장난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농담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저는 이 끔찍한 곳에서 도망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따님은 지금 대학병원 소아과에 입원해 있지. 폐렴으로 보증금 500만 원. 그것도 겨우 빌려서 냈더군. 안 그런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가 저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에도 힘들어했는데 50억은 어떤가? 그는 쥐를 희롱하는 고양이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50억을 주지. 대신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내가 요구하는 걸 정확히 이행해야 해. 어디선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나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혼인 계약서. 그 두 글자가 제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결혼이라니. 저는 이것이 은밀한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결혼을 원했습니다. 박 회장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애매한 관계는 질색이야. 정식 아내가 필요해. 물론 모든 건 계약에 따를 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예나를 생각했고 축축한 반지하 방을 양육비를 끊겠다던 전 남편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일주일에 8번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50억이라는 숫자가 그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주요 조항만 훑어보았습니다. 을인 저는 갑인 그의 말벗이 되어주고 정서적 만족감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정서적 만족감, 그 8번이라는 숫자를 감추기 위한 역겨울 정도로 아름다운 단어였습니다. 서명해.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혹시나 장난기가 있는지 찾아보려 했지만 거기에는 차가운 거래의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8번이든 10번이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 인생은 이미 지옥인데 한층 더 내려간다고 달라질 건 없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글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휴대전화에서 띵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계좌 입금 알림 문자였습니다. 열어보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5, 0, 0, 0원, 0의 개수를 몇 번이나 세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봤습니다. 돈은 보냈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실크 잠옷자락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가서 당신 일 처리하고 딸 문제도 마무리 짓고 이쪽으로 이사 오도록 사람을 보내지. 그는 마치 사업 회의를 끝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팔았습니다. 미래와 존엄, 그리고 제 몸을 50억 원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저택을 나서는데 오후에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지만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었고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눈물이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마침내 딸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지하 방으로 가지 않고 기사에게 병원으로 바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서 있던 그 수납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어제의 그 직원이 저를 보고는 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또 돈을 밀어달라고 온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은행 카드를 창구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진예나 입원비 결제할게요.
우선 2천만 원 선결제하고 제일 좋은 1인실로 옮겨주세요. 직원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2천만 원이요? 그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얼마라고 하셨죠? 2천만 원이요.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병실, 1인실로 부탁합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돈이 주는 권력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직원은 재빨리 컴퓨터를 조작했고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결제를 마친 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예나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 이 곁에 앉아 주사바늘이 꽂힌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나야, 우리 딸, 엄마 이제 돈 있어. 엄마가 다 해줄게. 이제 아무도 우리 모녀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저는 딸의 뜨거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되었다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이모가 자신의 공적을 떠벌리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을 때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시끄러운 음악은 여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뭐야, 대박 터트렸다며? 그렇게 빨리? 딸 병원비는 어디서 그렇게 빨리 구했대?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대단하다, 진서아. 나랑 헤어진 지 2년 만에 아주 그냥 꽃뱀이 다 됐네? 저는 사과 깎는 칼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몰라. 몰라? 그가 소리쳤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 65살 먹은 재벌 영감탱이한테 시집갔다며. 대단하다, 진짜. 넌 정말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그런 여자였구나.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약보다 더 쓴 미소였습니다. 그래, 난 돈 때문에 뭐든 하는 여자야. 그럼 넌 자기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도 내버려두는 넌 어떤 남자인데? 새 와이프 먹여 살리겠다고 딸 양육비 끊는 넌 뭔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제 일침에 그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어쭈, 꽤나 날카로워졌네. 부자 남편 생기니까 사람이 달라져. 근데 잘 들어도 65이야. 넌 35이고 네가 그 영감 만족시킬 수는 있고 아니면 그냥 쳐다만 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 모욕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 일이야. 너랑 상관없어. 전화를 끊고 침대에 휴대전화를 던져버렸습니다. 분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나는 나를 팔았다. 하지만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사람이 바로 그가 아니었던가. 최고급 병실에 앉아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쓴맛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약과 편안한 병실 덕분인지 예나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며칠 후 딸은 퇴원했고 저는 더 이상 그 축축한 반지하 방으로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고급 세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박 회장의 저택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반지하 방에는 중요한 물건들, 주로 낡은 옷 몇 벌과 딸의 사진을 챙기러 단 한 번 들렀습니다. 대부분의 짐은 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낡은 장을 닫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차 안에서 예나는 신이나 제잘거렸습니다. 8살 아이는 처음 타보는 비싼 차의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엄마, 이 차는 왜 이렇게 조용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외할머니 댁. 저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8살 아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할아버지 뻘 남자와 결혼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예나야, 우리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아주 예쁜 집이야. 외할머니 댁보다 훨씬 더. 예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누구 집인데? 엄마 친구 집이야. 앞으로 우리 거기서 살 거야. 저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저택 앞에 멈추자 예나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우와, 엄마, 성이야.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 딸의 순수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거실, 바로 그 안락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나는 활발한 아이였지만 낯선 어른 앞에서는 겁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제 등 뒤로 조심스럽게 숨었습니다. 저는 딸을 살짝 앞으로 밀었습니다. 예나야,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예나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볼 때와 같은 차가움이 아니라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짓했습니다. 곧바로 하녀가 예쁜 리본으로 포장된 큰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널 위한 선물이다. 예나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받아. 감사하다고 해야지.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제가 가게 쇼윈도 너머로만 보여주었던 비싼 공주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예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꼭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우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딸의 반응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8번이라는 요구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 아빠라고 부르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지?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 딸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다니 무슨 꿍꿍이일까? 저는 딸에게는 이미 아빠가 있다고, 비록 그 아빠가 쓰레기 같은 인간일지라도 그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고 기쁨에 찬 순수한 아이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딸은 인형을 껴안고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 저는 8살 딸아 이가 인형을 껴안고 65살 노인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치심보다 더 복잡한 새로운 공포가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팔았고 이제는 제 딸의 인생까지 팔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절망적인 시도 끝에 박 회장은 두 팔을 늘어뜨렸습니다. 잘 관리된 그의 단단한 몸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정성껏 빗어 넘기는 발을 한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이 비추는 화려한 침실. 지금 제 눈에는 마치 한 편의 비참한 연극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붉은색 슬립을 입은 저는 그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서둘러 검은색 실크 가운을 집어 걸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위풍당당했던 그의 어깨가 지금은 초라하게 축 처져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방구석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박자, 한 박자, 마치 제 인내심이나 그의 수치심에 남은 시간을 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비웃어야 할까? 그럴 만큼 잔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울어야 할까? 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를 위로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50억짜리 상품일 뿐이었고 이 상품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용하기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65이었습니다. 부와 위험으로 아무리 감추려 해도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패잔병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움직이는 그의 검은 실크 가운 뒷모습은 외롭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제 붉은 슬립 앞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냉혹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재벌 회장도 30살의 정력은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8번이라는 약속은 이제 제 머릿속에서 한 편의 코미디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차가운 황동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그 문고리의 차가움은 지금 그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재나 다른 방으로 돌아가 오늘 밤은 없었던 일인 양 일에 몰두하겠죠. 그가 쓴 50억이 그저 농담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 차가운 신혼방에 저를 어리둥절함과 무의미한 계약서와 함께 남겨둘 참이었습니다. 방을 벗어나려는 박 회장의 등을 보며 저는 문득 전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도 그가 실패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욕하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당신은 통나무 같아. 아무 감정도 없잖아. 그는 제가 남편을 만족시킬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저보다 만족시킬 줄 아는 여자들을 찾아서 저는 박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도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걸까? 도망친 다음 내일 아침이 되면 돈과 권력으로 저를 짓밟고 잘못은 자신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다고 증명하려는 걸까?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제국을 건설하고 모두가 자신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든 남자가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권력의 순간에 자신의 몸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가 내세웠던 8번이라는 숫자는 아마 그의 욕구가 커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너무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65임에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이 문고리를 쥐었습니다. 단 1초만 더 있으면 그는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처럼 그가 도망친 뒤에 돌아와 제게 모든 책임을 돌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50억을 받았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그의 아내였습니다. 최소한 이유를 알 권리는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와인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 크지 않게,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망가시게요? 박 회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문고리를 꽉 쥐고 있었지만 감히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등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비아냥거리지 않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단지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50억이나 쓰시고 일주일에 8번을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와서 고장났다는 이유로 신혼 첫날 밤 침실에서 도망치시겠다고요? 저는 고장이라는 직설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애둘러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재벌 회장이 적나라한 진실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제 말 뒤에 찾아온 침묵은 이전의 침묵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모두 빨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실크 가운 아래 등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자존심에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저는 그가 돌아서서 소리를 지르거나 제 뺨을 때리거나 당장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미 50억은 받았으니까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문고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주 보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희미한 침실등 아래 그의 얼굴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게 8번을 요구하던 권위적인 재벌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65의 그 얼굴은 아까 무력했을 때보다도 더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날카롭던 눈빛은 이제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방금 돈으로 사온 35살의 이혼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8번이라는 숫자보다 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니, 감히 침대 쪽으로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이고 가운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비싼 화병을 깨뜨리다 들킨 아이 같았습니다. 나는.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이 바싹 마른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헛기침을 하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했고 마침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그의 입에서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미안하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제게 사과를. 무엇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아니면 터무니없는 8번을 약속해서.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절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아 씨, 맞지? 제발.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시오. 절대로, 아무에게도. 그는 마치 애원하듯 반복했습니다. 이모님 변호사, 집안 사람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내가 돈을 더 주겠소. 얼마를 원하든 다 줄 테니 제발 조용히만 해주시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자신의 실패를 덮기 위해 돈으로 제 침묵을 사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고 그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는 감히 침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화려한 신혼 침대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를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50억짜리 상품이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더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방구석의 벨벳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낮에 그가 앉아 신문을 읽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소파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앉더니 근처 장에서 얇은 담요를 꺼내 몸에 둘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혼방에서 그는 소파를 택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붉은 슬립을 가렸습니다. 저도 피곤했습니다. 병원에서부터 이모와의 만남, 그리고 이곳에서의 계약과 이 연극까지 온종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등지고 돌아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됐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 실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짜증 섞인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밤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담요 속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는 잠기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후회하는구나. 계약을 취소하려는 걸까? 아니면 50억을 돌려달라고 하려는 걸까? 저는 몸을 돌려 그가 누워있는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탓이야. 그가 제 쪽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젊어. 겨우 35이잖아. 나는 65인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젊은 것도 제 잘못이란 말인가? 당신을 보니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당신을 보니 내가 부담감을 느꼈단 말이야. 그래, 부담감. 당신이 날 긴장시켜서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지 못했던 거야. 당신 잘못이라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결국 모든 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 전남편과 똑같았습니다. 그가 안 될 때는 제가 통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가 안 될 때는 제가 너무 젊어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35이든 65이든 실패했을 때 옆에 있는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메마른 웃음소리가 호화로운 침실에 울려 퍼졌지만 박 회장의 매서운 눈빛에 금세 잦아들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젊어서 부담스러웠다는 그의 변명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국 이 권력 있는 남자도 실패 앞에서는 제 전남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유가 필요했고 그 이유는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그를 등지고 누웠습니다.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툴 자격도 없었습니다. 저는 50억짜리 상품일 뿐이었고 이 상품은 첫날 밤부터 주인을 만족시키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넓은 침대의 한쪽에서 그는 방구석 소파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광활한 공간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먼 것은 수치심과 실망 그리고 터무니없는 계약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박 회장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이미 밖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그는 날이 밝을 때까지 저와 한 방에 있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석고 천장의 정교한 금박 장식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50억을 가졌지만 자유를 잃었고 이제는 남편조차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결혼 생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딸 예나는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곳이 무척 마음에 드는 듯 예전에는 월급날에나 사줄 수 있었던 딸기 팬케이크를 신나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옛날 집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저는 딸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박 회장도 식탁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정장으로 갈아입고 금태 안경을 쓴 채 경제신문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는 다시 권위적이고 냉정한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어젯밤 소파에서 뒤척이던 초라한 남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자리에 앉을 때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곁눈질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고 오직 예나가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사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을 때 박 회장이 비로소 입을 열었지만 제게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집사, 서쪽 별채의 예나방 옆에 있는 손님방. 청소는 다 끝났나? 늘 무표정한 얼굴에 김 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어제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신문을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은 여전히 신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아 씨, 당신 짐은 그 방으로 옮기도록 해.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저를 침실에서 쫓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바로 다음 날에요. 박 회장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서먹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할 공간이 필요해. 내 침실에는 중요한 서류가 많아. 당신은 저쪽 방에 있는 게 딸을 돌보기에도 더 편할 거야.
당신 딸. 그는 우리 딸이나 예나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젊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실패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으니까요. 그는 저를 최대한 멀리 밀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50억짜리 아내는 제대로 된 하룻밤도 치르지 못한 채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새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방 역시 호화롭고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잉어 연못이 내다보이는 발코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손님방이었습니다. 저는 새 방의 침대에 앉아 발코니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성처럼 예쁜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명목상의 안주인이지만 실상은 남편의 집에서 사는 고급 하숙생에 불과했습니다. 저택에서의 제 삶은 기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매주 배달되는 명품, 옷, 전속 요리사가 준비하는 음식, 그리고 한도 없는 신용카드까지.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친구도, 일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박 회장은 저를 철저하게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침에는 저와 예나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섰고 밤에는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간 후에야 늦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마저도 온갖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8번은 제가 들어본 가장 터무니없는 농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그의 얼굴을 8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 화려함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작정하고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유령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8시가 다 되어 그의 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다 제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잤나? 저는 일어나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음식 데워달라고 할까요?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밖에서 먹었어. 그는 곧장 서재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저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가 멈춰 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얘기? 계약 내용은 명확했을 텐데. 당신은 돈을 받았고 딸을 돌보고 있잖아. 내가 부족하게 해준 건 없는데. 하지만 절 피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한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약속? 그가 말을 끊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50억을 약속했고 당신은 받았어. 아니면 그 8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는 비웃었습니다. 걱정 마. 다시는 그런 요구 안 할 테니까. 더 이상 부담감 느끼고 싶지 않거든. 그는 또 제 탓을 했습니다.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세요? 이 집의 허수아비 안주인처럼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뭐 나쁜가? 돈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딸은 최고의 학교에 다니고 뭘 더 바라는 거지? 사랑이라도 원하나? 그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서아 씨, 35이면 그런 순진한 생각은 버릴 때도 됐잖소.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회의 핑계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가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바둑 두러.
그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일요일에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낚시하러. 그는 온종일 낚시를 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보다 차라리 호숫가에 앉아 낚싯대를 보거나 늙은 친구들과 바둑판을 들여다보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장 큰 수치심의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 회장의 회피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저를 지워버리고 싶은 실수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화려하고 외로운 저택에 갇혀 살았습니다. 예나는 제 유일한 기쁨이었지만 아이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박 아빠는 왜 우리랑 밥 안 먹어? 아빠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싫어? 저는 아이를 안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아주 바쁘셔서 그래. 돈 버셔야 하잖아. 이 끔찍한 외로움에 익숙해질 무렵 큰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김 집사가 경멸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친척이신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모가 여긴 왜? 좋은 일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모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소파와 샹들리에 그리고 카펫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난번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도 이상류층 세계에 속한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이고, 서아야, 그녀는 달려와 저를 와락 껴안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다. 예, 아주 그냥 신선 노름이구나. 내가 그랬지? 조상님이 도운 거라고. 그녀는 제 뺨을 꼬집었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이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무슨 일이긴. 우리 조카 잘 사나 보러 왔지. 내가 소개해준 상품이 잘 관리되고 있나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녀는 희히 웃더니 제게 다가와 속삭였지만 방 전체에 다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그래, 회장님은 잘해주셔. 첫날 밤은 어땠어? 뭐 화끈한 일이라도 있었어? 이모한테만 말해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저속한 호기심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적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모는 혀를 찼습니다. 쯧쯧, 사적이긴 뭐가 사적이야. 우리 사이에 꽉 잡아야 한다, 조카야. 남자들, 특히 돈 많고 나이 든 남자들은 잘해줘야 해. 알지?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너 35, 한창 때인데 65, 영감 하나 못 잡으면 망신이야, 망신. 그녀가 말한 망신이라는 단어가 유독 쓰라리게 들렸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배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갈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어디 계셔? 내가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시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분은 바둑 들어가셨어요. 이모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바둑? 이 시간에 평일인데 바둑을 둔다고? 이상하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러다 그녀는 구석에서 놀고 있는 예나를 보고는 다시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꽉 잡아서 아들 하나 낳아드려. 내 딸은 친딸이 아니잖아. 소용없어. 공동의 자식이 있어야 널 묶어둘 수 있다고. 알겠어? 65이라도 아직 정정하시다니까 서둘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그가 65인데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등장은 제가 애써 외면하던 현실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50억에 팔려온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제게 출산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떠난 후에도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출산이라니,
65인 박 회장이 어떻게. 하지만 신혼 첫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밤. 혹시 그는 자신의 상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그가 말한 8번은 저를 겁주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의 회피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드물게 복도나 정원에서 마주칠 때 저는 그가 이모의 말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값비싼 옷으로 감추려 해도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으며 허리에 손을 짚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회장의 서재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누른 듯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궁금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몰래 안을 엿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장 옆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갈색 유리병으로 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약 몇 알을 손에 털어넣고 물도 없이 꿀꺽 삼켰습니다. 마치 도둑처럼 몰래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을 먹은 후 그는 책장에 머리를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약일까? 그가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걸까? 이모는 그가 아주 건강하다고 했고 그 자신도 건강을 자랑했었다. 그렇다면 저 약은 무엇일까? 비타민은 아니었다. 비타민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몰래 먹는 사람은 없다. 새로운 공포가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딸을 구하기 위해 돈을 보고 그와 결혼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중병에 걸린 것이라면 그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50억이 나와 내 딸의 평생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 다음 날 그의 방을 뒤져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재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예나의 입원 서류 뭉치 속에서 그의 주치의인 김 원장의 명함을 본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박 회장이 평소처럼 낚시를 하러 나간 틈을 타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원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문가다운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걱정하는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려 애썼습니다. 여보세요. 김 원장님 맞으시죠? 저 박태준 회장 아내 진서아라고 합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입에서 맴돌며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아,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회장님 건강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저희 남편 안색이 안 좋고 피곤해 보여서요. 어젯밤에는 우연히 갈색병에 든 약을 몰래 드시는 걸 봤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원장님 혹시 남편이 심각한 병이라도 앓고 있나요? 김 원장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제가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 사모님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시네요. 회장님은 아주 건강하십니다. 웬만한 60대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뭐죠? 분명히 드시는 걸 봤는데요. 김 원장은 다시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종합 비타민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 기운이 좀 있으셔서요. 아마 사모님이나 따님에게 옮길까봐 말씀 안 하신 걸 겁니다. 워낙 신중하신 분이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비타민, 감기요. 네, 그게 다입니다. 안심하세요. 김 원장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감기 때문에 약을 몰래 먹고 비타민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먹는단 말인가. 아니,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병에 걸렸고 그의 주치의는 그것을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함 속에 살았지만 5평짜리 반지하 방에 살 때보다 더 숨이 막혔습니다. 반지하 방에서의 유일한 걱정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돈이 있었지만 수천 가지의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이상하고 두려운 것은 박 회장의 냉담함이 아니라 제 딸 예나에게 보이는 그의 기묘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전염병처럼 피하면서도 예나에게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젊어서 부담스럽다고 탓하던 그 남자가 신혼 첫날 밤의 실패 이후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던 그 남자가 정원의 등나무 아래에서 인내심을 갖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8살짜리 제 딸과 체스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 방, 그 차가운 손님방 창문에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회장이 예나에게 폰을 움직이는 법, 나이트가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볼 때는 냉정하고 굳어있던 그의 65살 얼굴이 제 딸을 볼 때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예나가 바보 같은 술을 두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극명한 대조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는 저를 무엇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의 수치심을 목격한 증인. 예나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일주일에 8번이 뭔지, 남자의 무력감이 뭔지 몰랐습니다. 예나의 눈에 그는 그저 인형을 사주고 예쁜 집에 살게 해주는 부자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는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나가 가벼운 기침을 했습니다. 아마 폐렴 후유증인 듯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며 김집사를 부르려던 참에 낚시를 하러 간 줄 알았던 박 회장이 갑자기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예나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주름진 손을 아이의 이마에 댔습니다. 열이 좀 있군. 모든 것을 계산하며 늘 평정을 유지하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 원장, 지금 당장 최고의 소아과 의사 데리고 이리로 와. 내 딸이 기침을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딸. 그는 당신 딸이 아니라 내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탁에서 저와 명확하게 선을 그을 때 썼던 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예나를 자신의 딸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일까? 제 딸을 빼앗으려는 걸까? 제게 거짓말을 했던 김 원장은 아주 빨리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나이 지긋한 교수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예나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돌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곁에 서서 계속 지시를 내렸고 완벽하게 걱정하는 아버지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이자 예나의 엄마였지만 그 순간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냉대하고 버렸지만 제 딸에게는 극진히 대했습니다. 이 친절함은 잔인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저 임시다리에 불과하고 그가 예나를 얻고 나면 이 다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모순적인 태도에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그의 음식을 먹고 그의 돈을 썼지만 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실에서의 초라한 실패자이면서 권위적인 재벌 회장이었고 동시에 인내심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수많은 역할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일까? 저는 이 화려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나에게는 전담 보모와 가정 교사가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보다 바가빠를 더 따랐습니다. 저는 부에도 그만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언어는 제 사랑의 속삭임보다 제 딸에게 더 효과적으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듯한 아주 큰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둑인가? 하지만 이곳의 보안 시스템을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계단 아래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박 회장의 서재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우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재의 불은 켜져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잖아. 내가 3주 동안 참았어. 당신이 준 약은 밥보다 더 많이 먹었어. 왜 효과가 없는 거야? 저는 벽에 기대 숨을 죽였습니다. 김 원장이었습니다. 그가 의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박 회장을 더욱 격분시킬 뿐이었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관심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 내가 당신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기다리라는 말이나 들으려고 준 줄 알아. 난 65이지. 95이 아니야. 난 고장 날 수 없다고. 고장.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제가 그에게 물었던 그 단어. 그 단어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 여자가 알아버렸어. 젠장, 김 원장. 그 여자가 다 봤다고. 그 젊은 마누라. 그 35살짜리 여자가 다 봤어. 지금 이 집에서 날 비웃고 있을 거야. 날 비웃고 있다고. 내가 그 여자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알겠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를 비웃는다고? 나는 두려움과 외로움, 굴욕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는 내가 그를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다른 방법을 찾아, 김 원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집에서 고장 난 놈으로 살 수는 없어. 그는 마지막 말을 내지르고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를 던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화병이나 재떨이었을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둘러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에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밤중의 통화는 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박 회장은 병을 앓고 있었고 김 원장은 비밀리에 그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병일까? 고장이라는 말은 너무 모호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평소처럼 일찍 집을 나섰지만 그의 안색은 더 나빠 보였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피부는 잿빛이었으며 값비싼 정장도 그의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둑을 두러 간다고 했지만
아마 김 원장의 병원으로 직행했을 겁니다. 그의 서재는 항상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쨍그랑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깨뜨렸으니 오늘 아침에는 분명 하녀가 들어가 청소를 할 것이고 청소를 하면 쓰레기를 버릴 것입니다. 저는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아침 9시쯤 무표정한 김 집사가 직접 2명의 하녀를 감독하며 박 회장의 서재를 청소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깨진 스탠드와 큰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 쓰레기 봉투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들 앞에서 뒤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 김 집사가 지나갈 때 일부러 딸기잼병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얘나 간식 만들어 주려다가 저는 당황한 척했습니다. 김 집사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주인이 부엌에 내려온 것도 모자라 칠칠치 못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은 이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소리쳤습니다. 이봐, 여기 와서 바닥 좀 닦아. 그녀가 등을 돌려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잼에 미끄러지는 척하며 복도 쪽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마침 하녀 한 명이 박 회장 서재에서 나온 검은 쓰레기 봉투가 담긴 카트를 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트 쪽으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우연인 척 검은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서 몇 가지 물건이 굴러나왔습니다. 사모님, 김 집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저를 걱정하는 동안 제 손바닥 안에 쓰레기 봉투에서 급히 움켜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뜯어진 약 포장지와 작고 구겨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칠칠치 못했네요. 방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어지러워서. 저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등을 돌려 전리품을 쥔 채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손님 방으로 달려가 욕실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바닥을 폈습니다. 은박 포장지의 약, 외국어로 쓰여 있어 읽을 수 없는 약, 이름. 그리고 구겨진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폈습니다. 찢어졌지만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은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환자 이름 박태준, 나이 65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결론 부분에는 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 의학 용어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바로 그와 김 원장이 숨기려 했던 비밀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50억으로 가장 비싼 휴대전화를 살 수는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약 포장지에 적힌 약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의학 정보 사이트와 건강 커뮤니티 게시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약은 비타민도 단순한 감기약도 아니었습니다. 특수 치료제였습니다. 저는 약에 대한 설명을 읽었습니다. 전립선염 증상 치료에 사용됨. 전립선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 병이었습니다. 나이든 남성에게 흔한 질병. 하지만 이것이 그가 몰래 약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며 전화로 소리 지를 만큼 심각한 병일까? 저는 검사 결과지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거기에 적힌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구글에 입력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러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지에는 급성 전립선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급성 전립선염 증상. 화면에 나타난 글자들을 보고 제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리 및 하복부 통증. 이것이 그가 허리를 짚고 얼굴을 찡그렸던 이유였습니다. 고열 및 오한.
이것이 김 원장이 감기라고 거짓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줄, 가장 중요한 한 줄을 읽었습니다. 이 질병은 성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발기부전. 부전. 저는 그 두 단어를 속삭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그의 실패는 저 때문에 받은 압박감 때문도, 그가 늙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남성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병. 그렇다면 일주일에 8번이라는 약속은 그가 병을 앓기 전에 한 말일까, 후에 한 말일까? 만약 후라면 그는 사기꾼이었다. 하지만 저는 더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8번이라는 숫자를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65, 부와 권력을 다 가진 그는 자신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35의 젊은 아내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 젊음과 신선함이 자신을 치료해주고 의학이 해내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 저를 탓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쓰라리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50억에 팔려온 것이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험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처참하게 실패한 실험, 그리고 저는 지금 한 늙은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씁쓸한 웃음소리가 욕실 안에서 울리다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여전히 약 포장지와 검사 결과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진실은 거짓말보다 더 적나라하고 처참했습니다. 결국 50억 원으로 저를 사오고 오만하게 일주일에 8번을 요구했던 65의 남자는 사실 자신의 자존심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전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예나의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소리친 순간부터 그는 제게 더 이상 전 남편이 아니라 그저 그놈일 뿐이었습니다. 그놈도 박 회장처럼 실패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이나 어렸고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였지만 밤샘 술과 도박은 일찌감치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코 침묵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가 실패하자 그는 술과 자격지심으로 붉어진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탓이야. 당신은 통나무 같다고. 아무 감정도 없잖아. 그는 자신의 실패를 저를 모욕하고 제가 형편없는 아내라고 비난하는 핑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잔인함과 배신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감췄습니다. 그는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제가 남편을 만족시킬 줄 모르는 여자라는 상처를. 저는 손에 든 약 포장지를 보았습니다. 박 회장, 그도 실패했습니다. 그도 제 탓을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젊어서 부담스러웠다고.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곁에 있는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전 남편은 그 비난을 저를 공격하는 무기로 썼지만 박 회장은 그것을 자신을 방어하는 방패로 썼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잘못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했지만 박 회장은 그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를 찾지 않았고 저를 더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서재로 바둑과 낚시 뒤로 숨었습니다. 밤에는 혼자 몰래 약을 먹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저에게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잔인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50억 원은 제가 봉사하는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저를 실험 대상으로 그의 쓰러져가는 남성성을 위한 마지막 시험대로 고용하는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실패하자 저는 그 처참함의 증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저를, 제 시선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이래 처음으로 저는 그가 무서운 재벌 회장이나 변태적인 고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자신의 그림자에 짓눌려 고통받는, 외롭고 병든, 그리고 불쌍한 65살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제 분노는 사라지고 굴욕감도 옅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호한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계속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과 회피는 이 화려한 저택을 숨막히는 지하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가 저를 피할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자신의 나약함을 비난으로 감추는 남편과 살았습니다. 이제는 병을 침묵으로 감추는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50억을 가졌고 딸의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를 내버려 두고 허수아비 안주인으로 살며 그의 돈을 쓰고 딸을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과 숨겨진 고통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연극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나를 일찍 재우고 보모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제 방이 아닌 그가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중앙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는 대신 노란 스탠드 불빛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바둑을 두고 돌아온 것입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지치고 잿빛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가 여기서 자신을 기다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 아직 안 잤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고 여전히 서먹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계단을 올라 자신의 안전지대인 서재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가 도망치게 둘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는 걸음을 멈췄지만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그가 피곤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피곤해. 중요한 일이면 내일 얘기하지. 그는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바둑보다 더 중요한 얘기일 텐데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나? 돈이라면 저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제가 쓰레기통에서 주우는 박 약 포장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면 굳이 쉬실 필요도 없을 텐데요. 제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납처럼 무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약 포장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커져 있었습니다. 당신, 그거 어디서 났어?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디서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 저와 솔직하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김 원장님과 따로 약속을 잡아야 할까요? 요즘 보니 회장님보다 그분이 저랑 더 쉽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제 말, 특히 김 원장이라는 이름은 박 회장이 애써 쌓아올린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완전한 붕괴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위적인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윤이 나는 원목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나? 그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험이 없었고 모든 것이 발각된 늙은이의 떨림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닌 판사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 포장지를 쥔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은 천마디의 고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에 대해, 김 원장의 거짓말에 대해, 그리고 그의 은밀한 행동에 대해 그는 가장 낮은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직원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광경이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회장님이 자신의 집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은발이 불빛 아래 초라하게 흩날렸습니다. 그래, 그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나 아파. 몇 달 됐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이야. 이제 만족하나?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생각이 맞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왜? 저는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8번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는지 물으려 했습니다. 제 생각을 읽은 듯 그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메마르고 처량한 웃음소리가 넓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왜 8번이라고 했냐고? 왜 당신 같은 젊은 아내를 사왔냐고? 그가 계단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야, 알겠어? 65 먹은 놈의 멍청한 자존심 때문이라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나는 모든 걸 가졌는데. 돈, 권력. 그런데 내가 고장났다고 나는 생각했어. 그가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당신은 점잖아. 35. 당신의 젊음, 당신의 신선함이 기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나를 다시 되찾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스스로를 속였던 거야. 당신을 마지막 시험약처럼 이 집에 데려온 거라고. 그리고 그날 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당신이 나를 쳐다보는 걸 봤어. 그 눈빛.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어. 당신은 날 비웃고 있었어. 경멸하고 있었어. 온 세상이 날 비웃는 것처럼. 아니에요. 저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 그 시선이 두려웠어. 서아 씨,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젊은 아내에게 초라한 놈 취급당하면서 살 수는 없었어. 그래서 당신을 피하고 당신 탓을 한 거야. 전부 내가 부끄러워서 그랬어.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다고. 그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었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떨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50억으로 기적을 사려 했던 남자는 결국 자신의 처참한 진실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다는 그의 말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한 인간의 말이었습니다. 속았다는 분노와 시험약 취급을 당했다는 굴욕감이 모두 사라지고 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사과를 기다렸지만 제가 받은 것은 사과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은 이제 피로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협박할까? 돈을 더 요구할까? 아니면 이혼할까? 당신.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거지. 나도 이해해. 당신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사업가의 본능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를 원하나? 50억 더. 아니,
100억이라도 주겠소. 그냥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만 해줘. 오늘 밤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당신은 떠나도 좋아. 그는 또다시 돈을 쓰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제 침묵을 사고 저를, 유일한 증인을 그의 인생에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가 다시 자신의 외로움과 병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혼하고 100억을 받고 떠나는 것. 그것은 저에게도 그에게도 너무나 쉬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저도 도망치는 것에 실패하고 남 탓하는 남자들에게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옆이 아니라 그의 바로 아래 계단에 앉았습니다. 그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제가 그를 공격하기라도 할 것처럼요. 저는 그저 앉아서 손에 든 약 포장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은 안 해요. 제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에게는 똑똑히 들렸을 겁니다. 그가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돈도 더 필요 없어요. 50억이면 우리 모녀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해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뭘 원하나?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두려움도 경멸도 없는 그저 약간의 장난기가 섞인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게 빚을 지셨어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빚? 무슨 빚?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주일에 8번 약속하셨잖아요. 아주 자신만만하게요. 이제 와서 아프다고 도망치시면 저한테 빚지는 거죠. 아주 큰 빚.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모욕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김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요. 이 약도 시간 맞춰 드시고 몰래 드시지 마시고요. 저는 일어나 그의 손에 약 포장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건강해지시면 저한테 진 빚 8번 다 갚으셔야 해요.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랑 체스 8판 두셔야죠. 예나 가르쳐 주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잘 두시던데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늙고 피곤하고 충혈된 눈으로 제 눈 속에서 비아냥이나 조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는 35살의 여자를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65의 재벌 회장, 자존심 때문에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지르던 그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저는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절규가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짊어져 온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흐느낌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흐느낌은 넓은 현관에 울려 퍼지다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늘 정상에 서 있는 것에 익숙했던 65살 재벌 회장의 울음소리는 나약함이 아니라 마침내 무너져 내린 성벽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의 발치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등을 토닥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회장님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있을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붉어진 눈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어딘가 고마워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날 경멸하지 않는 건가?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회장님을 경멸해요? 아프면 치료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늦었어요. 방에 올라가서 쉬세요. 제가 돌아서려 할 때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그날 밤 당신 탓을 해서 미안했소. 내가 정말 초라했지.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그날 밤 회장님은 정말 초라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함은 회장님이 고장 나서가 아니라 저와 자기 자신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65이면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당황한 그를 남겨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마 그는 평생 처음으로 여자에게 그런 식으로 훈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이 저택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와 박 회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방을 썼지만 제가 지나갈 때 그의 서재문은 더 이상 굳게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전립선염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병이 남자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곤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식단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부엌으로 내려가자 김 집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모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를 부르십시오. 부엌일은 저는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회장님 식사는 제가 직접 챙길 겁니다. 브로콜리, 호박, 토마토 위주로 준비해 주시고 맵거나 짠 음식, 그리고 술은 절대 상에 올리지 마세요. 김 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주인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모님. 그날 저녁 저는 직접 약과 토마토 주스를 들고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책을 읽다가 저를 보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당신, 이럴 필요 없는데, 사람이 있는데, 저는 테이블에 주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저한테 체스 8판 빚지셨잖아요. 건강해지셔야 빚을 갚죠. 수치스러웠던 8번이라는 말은 이제 제 입을 통해 우리만의 암호가 되었습니다. 그의 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보더니 주스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이 관심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은 더 이상 숨막히는 침묵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나에게 학교 생활을 물었고 저는 그에게 체스를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허수아비 안주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할 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험약도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의 건강관리인이자 말벗이 되었습니다. 그가 50억을 주고 전혀 다른 이유로 사온 바로 그 말벗이었습니다. 제 삶은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아침에는 예나를 국제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꿈에서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였습니다.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박 회장과 체스를 두었습니다. 늦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그의 식사와 약을 챙겼습니다. 그의 병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잿빛 얼굴로 몰래 행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살도 조금 올랐습니다. 저는 끔찍했던 과거와 전 남편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50억 원이 화려한 삶뿐만 아니라 평온함까지 사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평온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날 제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제 몸에 피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팔자 좋게 사느라 전 남편은 잊었나? 그놈이었습니다. 전 남편. 저는 떨리는 몸으로 서둘러 발코니로 나가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무슨 일이야? 우리 할 얘기 없어. 그가 비웃었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 잘나셨네. 듣자 하니 65살 먹은 재벌 영감한테 시집 갔다며? 대단하다, 진서아. 그러더니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영감 고장 났다면서? 네가 어떻게 모셨길래 쓰지도 못하고 너를 딴 방으로 내쫓았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돼?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 중매쟁이 이모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데. 네가 총애를 잃었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녀보다도 못한 취급받는다고. 어때? 고장난 영감한테 빌부터 사니까 쪽팔리지 않냐? 큰이모, 그녀였습니다. 제가 기대에 못 미치자 밖에서 제 험담을 하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나 돈이 너무 급해서. 그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재벌집에 살잖아. 50억도 받았다며. 나한테 10억만 줘. 딱 10억. 내가 입 다물어주는 값이야. 나 돈 없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없어?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그 저택으로 찾아가지. 내 고장난 남편한테 네가 내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내 딸 예나한테는 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몸 팔아서 자길 키웠는지 다 말해줄 거야. 내가. 하지마.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공포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박 회장에게 말하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나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 딸은 제 전부였습니다. 그럼 10억, 24시간 주지. 돈 없으면 날 원망하지 마.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발코니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거짓된 평온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10억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박 회장이 제게 카드를 주었지만 10억은 너무 큰 돈이라 그가 모르게 인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발코니 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놈이 어디서 만나자고 했나? 그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들으셨어요?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홍 변호사. 처리할 일이 있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놈 어디 있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놈이 약속한 카페 주소를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금 오후 카페에 있는 놈 하나 찾아 내 아내를 협박하고 있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놈을 내 아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주게.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그놈의 모욕적인 말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날씨가 춥네. 그날 밤 박 회장이 예나에게 체스를 가르쳐주고 있을 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체스판 위에 퀸을 내려놓으며 킹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예나에게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저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나야, 체스나 인생이나 마찬가지란다. 너를 공격하려는 쓸모없는 폰들이 있기 마련이지.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내 퀸으로 킹을 보호하고 체크메이트를 부르면 돼.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저절로 치워지게 되어 있단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50억. 저는 그것이 그저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보호. 전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박 회장의 말대로 그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큰 이모도 그 후에 찾아왔지만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은근슬쩍 떠보거나 저속한 호기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고 이 50억짜리 안주인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택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병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더 이상 몰래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그의 건강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제가 짠 식단대로 음식을 먹는지 감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서운 회장님도 초라한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나의 박아빠이자 제 나이 든 친구 박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8번이나 50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는 책에 대해, 그가 말하는 주식 시장에 대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예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도시가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예나는 깊이 잠들었고 저는 거실의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박 회장이 서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녁에 낚시를 가거나 바둑을 두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차를 우려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소파가 아니라 바로 가까운 의자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고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김 원장은 기적이라고 하더군. 당신이 짜준 식단 덕분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아.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라는 걸.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예나한테 체스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가 작게 웃더니 저를 깊고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의 샅샅이 훑는 눈빛도 실패한 자의 부끄러운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65의 남자가 35의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아 씨,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은 35이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해. 나 같은 병든 늙은이와 사는 게 당신에게 너무 불공평한 일은 아닌가?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제 감정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난로의 가짜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공평. 불공평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딸 병원비 500만 원 때문에 사방팔방 뛰어다녀야 했을 때가 불공평했죠. 전 남편이 저를 통나무 취급하며 바람 피우러 나갔을 때가 불공평했고요. 저는 그를 평온하게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에게는 집이 있고 제 딸은 안전하고 그리고 친구가 있어요. 친구. 그가 놀란 듯 했습니다. 네. 까다롭고 자존심 센.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늙은 친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보더니 그도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의자 팔걸이에 놓인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벽난로의 불꽃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고맙소. 그러다 그가 갑자기 킥킥 웃었습니다. 그럼 난 아직 당신에게 체스 8판 빚진 거군. 한 달 내내 내가 가르치기만 했지 당신 한 판도 못 이겼잖아. 저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8번은 필요 없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판이라도 평생 함께 둘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녹차 찻잔을 들어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도 제 찻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뜨거운 신혼 첫날 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급이 내리던 밤으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저택의 정원을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38배 저는 더 이상 3년 전에 절망하고 불안해하던 35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 신분에 대한 굴욕감,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에 꾼 악몽처럼 멀어졌습니다. 꿀처럼 노란 가을 햇살이 잔디밭에 길게 드리워진 오후, 저는 정원의 하얀 그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3년 전 제게 시내의 작은 갤러리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돈만 쓰는 안주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며 저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 갤러리는 이제 제 기쁨이자 일이자 세상이 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돌 채스판 위에서 이제 11살이 된 예나가 눈을 가늘게 뜨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똑똑하고 영리한 소녀의 티가 났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이제 68이 된 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기색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까다로운 재벌 회장도 초라한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나의 박아빠이자 저의 할아버지, 스승, 그리고 늙은 친구였습니다. 전 남편은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박 회장의 변호사와 이야기한 후 그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고 이모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도박 빚이 너무 커져 더 이상 뜯어낼 곳이 없자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제가 박 회장을 사랑하냐고요?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젊은 날에 불타는 사랑도 제가 한때 환상에 품었던 열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함과 존경심, 그리고 이해와 존중, 심지어 비밀 위에서 쌓아 올린 가족애와 같은 감정입니다. 그는 저와 예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저는 그에게 평온을 주며 자신의 자존심과 싸워 이기도록 도왔습니다. 문득 신혼 첫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슬립과 일주일에 8번이라는 터무니없는 약속이 있었던 그 밤.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마치 저와 그만이 아는 한편의 농담. 비밀처럼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 8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크메이트, 예나의 외침이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제가 또 아빠 이겼어요. 박 회장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는 상쾌한 웃음이었습니다. 허허, 이 녀석 정말 잘 두는구나. 또 졌네. 그는 예나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제 인생도 한판의 체스와 같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올바른 수, 절망 속에서 내린 선택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평온한 판을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 쉼터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